입건부터. 네, 오늘 또 가요. 아 이거 좋은 선한 의향이요. 이정님도 막 간다고. 아니 완전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안 매여 있어서 저는 매여 있거든요. 그건 좀 근데 중국에는 무슨 일로 가셨어요? 저희는 사업이요, 남편. 남편 사업을 하고. 근데 집 계약은 본인이 해야 되니까. 저도 거기서 거주했죠. 지금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은? 지금은 그냥 좀 왔다 갔다. 부동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사업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거주를 하려고 했고 거기도 완전 상승장이 있어서 두 번 그러면 한 번은 팔았어야 되겠네요. 거기 지금 거의 마이너스 2번 팔았어요. 7, 80대. 근데 다 수익 나고 팔았어요. 다행이다. 꺾어지기 전에 팔고. 중국 경기는 꺾어지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정부에서 작정하고 꺾어버리던데 그냥 죽어 이렇게 회사 하나를 그냥. 거기 사이즈도 너무 크고. 그 중국 그 정부가 죽여버린 회사가 그 재산 규모로 세계 3위였대요. 근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하는 일은 정말 중국답다. 여기선 자본가들이 하나 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 큰 셋이죠. 아 중국을 가셨다니. 소개를 다시 하시고 싶으시대요. 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소개를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소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트로를 너무 잘못했어요. 이미지 생각 엄청 하셔 지금. 오늘 다 이미지가 이제 바뀌어버렸는데. 괜찮죠? 네. 네. 저는 한강뷰 아파트를 광진이나 성동 쪽에서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다녀볼게요. 광진하고 성동. 성동이요. 계속 거기 가고 있어요. 그냥 묶여있는 데보다는 안 묶여있는 데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안 하시면 되지. 신축해요 신축. 신축이 있어요?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있습니다. 성동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성동에. 성동도 있고 광진은 한 두세 개. 재개발 지역이긴 한데 이게 다 완공된 것들이 있어요. 광진은 어디 있냐면 광진의 자양역 내려서 네. 스타벅스 건물로 이튼타워가 1차, 3차, 5차까지 보여요. 네. 그 뒷골목에 있어요. 네. 거기에 프로지온지 자인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자인. 자이에요? 아 프로지오가 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거 조사해보세요. 거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튼 뒤에. 이튼 뒤에. 요번에 거기 갔다 왔어요. 성동도 트리마지 인근 뒤에 하나 올라온 거 있어요. 트리마즈 뒤에요. 아 뭔지 생각이 안 나네. 이튼 뒤에요. 아무튼 돌아다니다 보면 보여요. 아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축이 오래 지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왔는데 태화 뭐 이런 거 말고 예뻐.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10년 이내. 프로토타입으로 봤을 때 15년까지도 신축으로 가요. 10년 이내를 신축으로 보는군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10년 단위로 굉장히 프로토타입이 급변하는데 시스템만 바뀌었어요. 2010년 이후로는. 2010년 때 바꾼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이 지하철 연결이고 통로 예쁘게 만들고 포스트 타워 세우는 거기 때문에 네. 보호 포스트가 세워져 있고 지하주차장이 연결돼 있고 이러면 엔간하면 아파트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소프트웨어 바꾸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2025년쯤 한 번 더 바뀔 것 같은 게 이제 뭐 다 연결해 버리는 거죠. 사물인터넷이랑 해가지고 다 내가 들어가면 나를 감지해서 그냥 보일러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아파트도 돈을 들이면 바꿀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로. 근데 10년 이전과 후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럼 분당 아파트가 지금 저기서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분당 유기신도시거나 재건축에 급물살을 타게 되면 저 아파트는 2배 이상 갈 수 있죠.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 소득 수준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내 아파트만 옛날 그 70년대 아파트를 바꿔주기만 하면 나 진짜 2배라고 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그런 식인 거예요. 최고 부자들이 사는데 생활 수준은 제일 낮아. 맞아요. 모르겠죠. 노물 나오고. 그래서 여의도의 공작이라든지 재개발 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생활 수준은 너무 높은데 돈 다 낼 테니까 아파트만 좀 바꿔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된 데를 찾아야 돼요. 응. 그게 10년 안 거. 네. 아니면 10년 아니면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 이틀 뒤에 거기하고 또 한 군데 광진 거고요. 찾아보세요. 그거 아실에 저 맨날 아시더라고요.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
지금 빨갛게 분홍색으로 제재 체크해서 나온 게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네. 이런 데 말고 진행 단계 중에서 조합 설립인가 조비구 지정은 초반인 거고 네. 이런 데 있죠. 건축 심의 건축 심의? 요거 정안 멘션 6차 이런 거. 이런 건 건축 심의 나왔다는 얘기니까 사업 시행인가 나오고 건축 심의 나왔으니까 그 관리 처분인가 나오기까지 1년 정도 지나고 내년이면 미뤄요 이거. 그럼 3, 4년 내에 신축 아파트 되죠.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초고 신축이죠. 초신축.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미 신축 돼 있는 거. 돼 있는 건 어떻게 보냐? 이튼타워 D니까 자연. 이튼. 자연. 내가 어디를 누르고 있지? 오른쪽으로 찍어서 이튼타워 D. 1차. 여기 있다. 여기 버샵 스타시티. 아 저거 알아요. 1777세대. 요거 새 거예요. 저게 나왔어요. 경매. 뭐지? 와 하늘을 뚫고 있네. 역시 신축은. 경매 나왔는데 취하했더라고요. 그저께. 그러니까 신축이니까요. 더 먹을 게 있어. 20%까지 올라갔어요? 충격적인 63평이구나. 여기 평이 50평대인가? 53평대네. 그래서 저 관심 물건에 넣어놨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계속 최고가네. 이런 걸 찾아보시고 다니세요. 이렇게 붙여요. 앞으로 당기. 20억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인트로 다시 시작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앉으세요. 나는 이거 땡기려고 그랬는데 앉으세요. 다들 일찍 오신 거군요. 인재 시작이구나. 또 수가 오늘 많아. 깜짝 놀랐네.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아니 2시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다들 일찍 오셔서 거의 1시쯤에 오신 분도 있고. 아니 아니. 끝나면 또 가요. 아 진짜? 같이 가실 분. 아저 남편이. 남편님 좋아요. 성수도. 1, 2, 3, 4가 좀 다. 1, 2, 3, 4 구역은. 앞에 돌아보시는구나. 그동안 사장님 얘기해가지고. 보여주신다. 지난번에 가서 한 개밖에 안 근데 노트북 있으신 분은 이거 메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 원 풍기 활용을 한번 할 수 있으면 돼요. 이번 주에는 이걸 좀 조사를 시켜볼게요. 우리는 초보하고 중수가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수업하시는 동안 이제 단톡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냥 물어보고 가세요. 초보분들은 데이터를 찾아보는 게 재밌으면 자기 성향하고 맞으면 들어가서 하시고 안 맞으면 오히려 데이터 찾다가 짜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남이 한 걸 보고 하세요. 아시겠죠? 데이터는 거시적인 것만 볼 줄 알면 돼요. 너무 미시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부동산원은 너무 미시적인 데이터까지 많이 만들어요. 그렇다면 진입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오전에 얘기했던 데이터 통계 활용법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뒤쯤에 12,000세대 정도 한꺼번에 나오니까 올해하고 내년쯤에는 전주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25%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2년 전에 전혀 다른 평가였어요. 1년이나 2년 전에는 전주가 물량이 너무 적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전주를 들어가는 게 좋았어요. 그 결과로 지금 작년에 제가 전주를 잘못 던졌는데 저는 수익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던졌지만 작년 2월 기준하고 올해 2월 기준 지금 7, 8월, 9월 정도 됐을 때 기준을 보니까 1억 5천 정도 올랐더라고요. 잘못 던지고도 그러니까 저는 좀 일찍 던진 거고 시기를 조금 나중 저울해서 올 말이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던졌으면 최고가에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데이터 활용으로 다 가능해요. 입주량 같은 걸 많이 보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데. 남자분이 아니셨어요. 일진님 네. 질문도 많이 주시고. 흐름을 끄라고.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전주가 내년 입주량이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적정량보다는 적게 나오는 걸로. 예, 내년까지. 내 후년하고 내 2년 뒤 착공된 물량이 이 3년 후니까 내년까지 그러니까 탈출하는 타이밍이 탈출이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전주 지금 2년 전 혹은 3년 전, 4년 전 들어가셨던 분에 대비해서는 50%까지 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시는 걸 언제로 잡으시느냐 하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반쯤까지가 어떠냐 싶은 거지. 팔 때 시간 오래 걸려요. 저도 전주 팔려고 물건 내놨고 내가 원하는 값 4억 3천이 오지 않아서 1년을 기다리다가 떨어져 버린 바람에 중간 꺾이는 시기에 3억 4천에 2억 4천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1억 넘게 본 거죠. 3억 4천이었지. 4억 3천, 4억 3천, 3억 4천. 1억 정도 차이가 나버리죠. 이게 1년 사이에. 근데 그게 다 다시 회복돼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던지려면 지금 시기 이때쯤에 던졌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이런 거예요. 대구, 부산, 울산, 전남 보면 지가 변동률이 거의 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거 보면 큰 느낌은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는 거니까. 부동산원을 검색하시면 한국부동산원 아래에 REBR1이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이 아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꼭 한번 재미없어도 들어가서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재미없어도 그냥 해보세요. 막 눌러보다 보면 자기만의 그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뭐 인천 지역 들어가 있다, 아니면 자기가 뭐 하남 지역 들어가 있다. 동네를 자세하게 눌러본 다음에 아 여기 변동 이렇게 됐고 입주량 얼마큼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거 보시면서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아실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들이 만들어주는구나라고 역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 공시가 여기에 제일 먼저 떠요. 부동산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를 막 퍼날르잖아요. 그거는 좀 늦은 분이고 기자의 해석이 들어간 걸 보는 거고 그 데이터의 원데이터는 보도자료로 나와요. 정부 보도자료로. 근데 우리는 보도자료를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내부 정보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 직원하고 이 중에 또 연락되시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원이나 이런 데 연락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알아. 전화해서. 그런 분도 있으면 좋은데 청와대 같은 데 연결돼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교통부나 국제처나 이런 데? 그래서 매매 변동률 같은 거를 이렇게 되게 깔끔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하기에 옛날에는 되게 엑셀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UI나 뭐 디자인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눌러봐도 정말 괜찮게 나와 있으니까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먼저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옛날 건데 6월 거잖아요. 지금 한 3, 4개월 전이에요. 지금 되게 다르게 나오고 있죠. 왜 이때 걸 가지고 왔냐? 3월에 변동되어 있는 거래가 시장에서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받아요. 뭔 느낌이냐면 경매 시장이 이상해. 원래 70% 80% 낙찰되고 있던 게 맞아요. 서울 작년 한 해에도 그렇고 작년 3월, 2월 이럴 때는 아무도 안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가 한 60%에 낙찰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3월, 4월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경매가가 계속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현장에 인정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거를 되게 많이 봐줬거든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정말 블로 같은 거 많이 올리고 있는데 다 쓰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분들 걸 봐주다 보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어제 있었던 게 저는 당연히 계약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 뭐 그냥 경매 들어가시는 분은 여기 매매 예약 걸어놓지 마세요 하고 조언을 드렸는데 저녁에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액 배상하고 사오고 막 이런 일도 생기고 면이 안 서고 창피하고 이런 일이 생기길래 사람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시장이 조금 뭔가 앞선 수지가 이상한 것 같다. 반영되는 시점이 6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스템과 메커니즘 아시면 좋아요. 우리가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린 진짜 빠른 겁니다. 미국하고 달리. 우린 네이버 부동산에 오늘 계약서 쓰면 다음 주쯤에 떠요. 뭐라고 떠요? 등기라고 표기 안 된 계약 숫자만 떠요. 숫자만. 다 가르쳐줬죠 이거는? 등기라고 표기되려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한두 달 뒤에요. 잔금 치고 등기 칠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실제 거래된 등기 쳐진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6월치 정도를 딱 확인했다면 얘는 4월에 움직인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실거래가로 지금 부동산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10월 기준이잖아요. 10월에 딱 들어 10월 초야. 그럼 얘네 거래 주된 그 통계 반영은 8월까지 돼 있는 거예요. 8월 초까지. 그래서 2달 정도의 텀은 비어 있어.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경매를 막 물건 검색해보고 챌린지를 해보면서 느꼈던 그 2달간의 감정을 거기 결합합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의 시세가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량 통계로만 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손에 들어가서 거래 기록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빠른 편이어가지고 이런 건 거지. 미국은 이렇게 추측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를 데이터로 하나 만든 어플이 미국에서 뭐 다운로드 1위하고 할 정도예요. 근데 이거만큼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물론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있죠, 교회.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한국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의 두 배예요, 2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통계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다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갔을 때 교회가 그냥 막 여기저기 보이진 않는 거지. 한국은 수도권 서울에 몰려있으니까 갈 때마다 뭐 3개씩 보이는 거예요, 고개 돌리면. 하지만 전체적인 총량은 그쪽이 더 많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거시미 씨 설명할 때 이해 좀 되시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통계가 실질적으로 안 맞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정도는 결합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경매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내가 2, 3개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미친 경매 낙찰률이 막 보이고 있으면 이거 2달 뒤쯤 반영돼가지고 되게 많이 상승한 걸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경매가 상승하면 실제 거래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그게 3, 4개월쯤 뒤. 예, 2, 3개월쯤 뒤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경매에서 되게 자꾸 폐차래. 아우씨, 짱나. 시장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언을 드렸던 것도 원당의 재개발 지역에 물건이 2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미 땅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권의 형태로만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거기 갔더니 입찰을 했는데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진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직장도 옆에 있고 결혼도 거기서 해야 돼요. 거기서 집을 사야 돼. 삼성역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매 가지고 그냥 시장에 가서 제일 싸게 나와 있는 금매를 약간 알아보시고 컨택하신 다음에 그거 사시라고. 그러면 일반 분양한 것보다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합원 물건에는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달라요. 동호수도 전부 다 알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건 뭔지?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1, 2억 정도 싸게 책정이 되면서 여기다 혜택을 많이 줘요. 발코니도 무상 확장, 뭐 에어컨 다 설치 뭐 이런 거 한 2, 3천 추가로 더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을 사는 게 나아. 뭐 현금만 있으면. 일반 분양 물량으로 사람들이 왜 가? 이건 현금 없어도 돼요. 계약금 10%만 있으면 2년 동안은 중도금 무이자고 마지막에 입주할 때 잔금 청산 한 번만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금이 많지 않아. 그러면 일반 분양 이번에 10월 달에 하는 걸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일반 분양 나오고 있는 시점에도 그게 재개발된 아파트면 입주권도 팔리고 있다는 걸 까먹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세를 두 개를 다 비교하고 있어야 돼. 특히 강남이나 송파, 잠실, 방이동 이런 쪽에 있는 거는 신축 아파트가 하나 공급됐다 그러면 사람들 관심은 터져요. 미쳐버려요. 지금 청담 르에라고 원펜타스 맞죠? 이런 20억짜리 이런 게 우리는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 거지만 그게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경쟁률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살 때 일반 분양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라도 입주권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입주권은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싸요. 왜 그럴까요? 이거 일시금이 있어요. 금융은 전혀 활용을 못해요. 일시금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쪼개서 여러 개를 하신다. 그럼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으로 전부 다 흩어놓으시면 어디가 하나 뜨는 지역들이 생길 수 있겠죠. 신도시 쪽 잘 보시는 분들은 도시계획 같은 거 보시고 하나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송파 위에는 진짜 짱인데 이렇게 거역 맞춤 괜찮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은 구성남입니다. 가격대가 송파, 강남 이쪽처럼 올라가지가 못해요. 왜냐면 가격이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5,000세대 그냥 옆에서 해버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2, 3년 뒤에 10,000세대 이 정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난 한 3, 5년간의 시기를 보낼 건데, 근데 여기는 평가 절하될 지역이 절대 아니에요. 분당 판교 옆에 있고 위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5년 만에 그 돈이 안 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마련하셔가지고 저쪽을 보고 계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이거? 어떤 접근 방식인지? 구성남 보시면서 동시에 보실 곳은 어디? 구성남 쪽 보시면서 동시에 보실 거예요. 그렇죠. 판교가 어떻게 변하는지, 송파 미래 쪽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추적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이 내려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하철 뚫리기 전에 위례신사선이라도 막 흘려버리면 또 여기 또 타고 올라가니까 우리는 소득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머릿속에 삼으실 때 소득은 항상 어디가 높아요? 무조건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같은 동네에서도 동쪽이 더 비싸요. 이유는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류학적, 고고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방향? 네, 방향성에 대한 지향이에요. 해가 뜨는 쪽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인체 커리큘럼이 그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서 서양 쪽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동양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문명 역사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동쪽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애초에 그쪽으로 형성 주거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자꾸 새롭게 바뀌고 생겨요. 이해되시죠? 자, 서울 기준으로 잡아도 딱 해봐요. 중간에 딱 가로주면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동쪽에 뭐 있어요? 강남, 송파, 서초 있는 겁니다. 서쪽에 뭐 있어요? 금정, 강서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관악, 금천은 좀 애매하긴 하고 딱 중간이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동시에 똑같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신축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시흥을 사실 거예요? 인덕원을 사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대출금이 지금 저기 승현님 오셨는데 승현님도 지금 되게 보고 있는 쪽 아파트가 평촌 인덕원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승현님은 나이는 어리면 정말 빨라요. 왜 그러냐면 편총은 지금 일시적으로 3천에서 5천 세대가 일부 공급이 과공급됐어요 지금 적정 수요치보다. 그래서 못 올라갈 지역이 아닌데 지금 회복 못하고 자꾸 더디게 가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이 타이밍을 보통 이쪽 동쪽 사시는 분들은 평촌 진입 타이밍을 보고 계시죠. 게다가 거긴 학군지이기도 하니까 자식 키우고 학원 보내고 하시려면 그쪽 가시는 소리들은 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상으로 되게 괜찮은 지역은 평촌, 그다음에 구성남 이쪽 합리적입니다 지금 되게. 가능한 서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부침이 심해요. 급변하는 시장이.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연봉을 계속 고용 연봉을 받으면서 사는 터전이 어디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변해가는 지점을 보는데 만약에 신규 초입 투자로 진행을 하시려면 용인 라인을 보시면 정부에서. 왜냐하면 여기 투자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430 정도, 500 정도를 퍼 붙는다고 하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나 기대감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남상현 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작년부터 설명드렸던 대림 한숲시티라고 아파트가 덩그러니 그냥 산속에 하나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미분양도 났던 곳인데 그게 갑자기 1, 2억씩 오르는 게 순간적으로 오르잖아요. 그 인근에 이제 삼성이 이때 땅을 다 사서 거예요. 그러니까 고액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한 1억 정도의 연봉 이상을 고액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보세요. 이거는 호갱노나 디스코나 아니면 부동산 플래닛 가면 연봉 1억 원 이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표기해달라고 하면 빨간색이나 파란색 시점으로 전부 다 표기해서 보여주는데 서쪽은 압도적으로 좋고요. 동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판교 분당이 엄청 많고요. 판교 분당은 강남보다 많아요. 근데 강남도 양재 쪽에 가면 그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많아지는 거고. 근데 너무 많은 서비스 쪽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평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SDI 여기 한계가 딱인데 옆에는 전부 영세 상인들밖에 없어요. 평균 연봉은 얘가 높아요. 이해되세요? 이를테면 마이클 조던 한 명이 나왔던 지리학과가 있습니다. 그 해에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평균 수준보다 한 20배 정도 높아져요. 마이클 조던 한 명이 너무 많이 받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되 전체적으로 소득이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냐. 강서 쪽에서는 마곡이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했었어요. 근데 그쪽이 단지가 연구원 기준으로 좀 많이 세워지게 되면서 연구자들의 연봉은 실제 필드를 뛰는 사람보다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도를 산출하지 못하게 좀 층수를 낮춰서 코드 제한을 너무 많이 줘버렸기 때문에 밀집되는 공간이 없어서 조금 상승 여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마곡은. 그러니까 마곡, 강서, 방화 쪽 보시는 분들은 방화 쪽 재개발적으로 조금 괜찮은데 고소득자가 많이 없다는 걸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김포공항 이전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다 풀리니까. 그리고 성남에서도 하나 이슈를 보고 있어야 될 건 성남 비행장 이슈도 조금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잠실에 타워 하나 저거 지으려고 비행장 각도를 15도 틀었죠. 그래서 대통령 그냥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금싸라기 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금싸라기 땅으로 바뀐 이유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지향성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변두리 외곽이었는데 짓고 판교 분당 신도시 만들어버리니까 거기가 갑자기 중심지가 된 거예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10년 전이나 네? 옮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공항? 서울공항 옮기기 힘들죠. 그죠? 옮기려면 그 돈을 이제 좀 외곽으로 빼야 되는데 이 후보지는 가평이나 청평 정도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평이나 청평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 터지시는 웃음과 같은 그 입지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옛날 서울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10년, 20년 전 생각을 잘 해보는 거예요. 계속.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서 구성남은 어떤 지역이었냐? 조선시대는 굉장히 사통발달에 좋은 지역이 있을지 몰라도 박정희 시대 때는 불황자들을 쫓아내가지고 일부 10평짜리나 20평짜리 단촐하게 지은 층수에다가 사람 밀어넣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건축물들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부 재개발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만약에 다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단순 추산해봤을 때도 한 15만 명 이상 들어오게 수용하는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만세대 단지도 또 엄청 많고요. 또 상대원의 그 공업단지 그 이재명이 어렸을 때 커면서 자기가 뭐 공장에 다녔다고 한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이제 옛날 이재명 살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 조선일
지하철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치? 그래서 조금 교통적으로 좀 네, 지금 그래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지하철 들어갔으면 여러분 지금 못 삽니다. 우리 지금 구성만 얘기하는 거죠? 네, 무슨 느낌이에요? 위례 옆에, 위례 바로 옆에 언덕 하나 넘어가면 있는 거. 그거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위례는 가면 개발하고 있는 걸 가끔씩은 여러분 킵업 하셔야 돼요. 위례에 산성역 생기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그 역에 육교가 하나 놔져 있는데 육교 바로 앞에 있던 건축물 가장 높은 거 2개가 다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 2년 비어 있었느냐? 10년 비어 있었어요. 10년. 그래서 저는 이 건설사는 왜 안 망하지? 계속 생각했어요. 오, 돈 되게 많은 건설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8호선이 땅 개통 땅 되니까 다 찼어요. 거기 지금. 오늘 오면서도 봤는데 공실 없습니다. 어제 성남에 뒷기소에 보정하러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거기 또 그게 터널 하나 뚫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쪽에서 일할 때 되게 일을 잘했어요. 어떤 돈을 남겨가지고 거기에 인프라 구축하는 도로들을 다 뚫게 만들어놔서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중심지가 그 남한산성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재건축이 2개가 올라가는데 하나는 원래 앞서가고 있던 대장단지를 기억하세요. 이름을 구성하면서 그걸 조사하면 그 흐름을 쫓아가면 그 흐름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산성 포레스티아가 1등이에요. 근데 얘 1등을 넘보고 있는 1등이 바로 건너편에 지금 산성 자이예요. 자이. 요 2개의 추세를 쫓아가면 그 인근 산성역 일대나 이 근처에 위례하고 닿는, 그러니까 산성 포레스티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위례 소속이라고 생각해요. 내리막길 살짝 내려가면 부영 아파트하고 닿거든요. 길 건너편 8m밖에 안 되는데 여기 건너편하고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해.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근데 자이가 생겼어. 근데 자이도 이제 자기들이 대장 끌고 가는데 건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구성량을 선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더 지었는데 그거는 100% 분양이 완료됐어요. 경쟁이 심하진 않았지만 지금 정책에서 그런 거고 분양이 다 완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양이 다 끝났어요. 그 위에 보면 언덕백 위에 남항산성역 올라가는 도로 입구 바로 앞에 땅 다 까가지고 지금 맨 땅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재개발 아파트 빌라들이 꽉 차 있어요. 걔들도 다 구역 지정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커질 거니까 저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쪽이 주소지를 옮겨놓든 뭐 어떻게든 하든 저는 마지막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동쪽에서 괜찮은 입지에 어디든 닿는 지역인데 싼 거. 싸야 되잖아요. 여러분 10억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근데 우리 1, 2억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그때 민자를 갔다 왔거든요. 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약간 좀 말고 밑에 쪽에 단대 오거리 네. 그쪽에 아파트면 거기 오르막이잖아요. 네. 가긴 갔는데 지금 그 근처에 이제 새로 이번에 분양한다고 이제 분양한 거 시작했던 거 지난주에 그거에 그쪽은 평지가 완전히 거기는 언덕백이어서 그게 많이 오를까? 네, 많이 올라요. 그런가요? 네. 대장동도 2배 올랐습니다. 대장동은 산 꼭대기 언덕배기 이런 게 아니고요. 산을 절편으로 잘라가지고 직각형으로 떼어낸 거예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박아놓은 겁니다. 사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재능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대장동은 약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 때는 완전 시골이었어요. 현지인들이 이게 그걸 잘 네. 돌아다니는데요. 지금 성남의 고등동도 약간 그런 곳이고요. 산성자이도 여러분이 가면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산 꼭대기에 등고선 있는 곳인데 거기를 지금 층층별로 다 깎아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기부채나 해가지고 무슨 시설도 만들고 해서 거기 지나가면서 도로도 새로 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깔아준 겁니다. 돈 남겨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면 주변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거기에 셀레스티인가 뭐 하는 상가 아파트가 하나 주상복합이 있어요. 얘는 재건축할 때 뺀 거죠. 그래서 볼상사나워요. 산성자이를 보고 딱 내려가고 있는 길에 하나가 이상하게 서 있어, 비석처럼. 그런 이상한 풍경을 보려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오피스텔 같은 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재개발이 되더라도 다른 데 다 되는데 오피스텔 한 개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셀레스티가 이렇게. 셀레스빈인가 뭐 아무튼. 아주 어색해요, 되게. 그리고 1층 상가들은 하나도 허물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매달 수입이 나오고 있죠. 그걸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중단되는 3, 4년의 시간 동안 네가 나한테 이거 월세 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하는 사람들은 또 빼고 뒤에서부터 지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성남은 우리가 보기에 예쁜 도시로 완성이 되는 건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걸립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10억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갈 건데 10억, 20억이 갈 수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이
작년에 진짜 많이 피 빠졌을 때는 거의 1억대 진입을 가능했고요. 지금 이제 1억대 진입을 못하는데 그래도 아직 2, 3억대 진입이 가능하니까 가서 기다릴만 하다는 거예요. 부정남이 어디가 1억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났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아파트요? 그냥 아파트? 아니 재개발. 진입. 전세를 끼고 그러니까 3억짜리를 사면 2억의 전세가 들어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피가 더 많이 붙었죠. 2.4억 진행입니다. 2.4억부터 진입할 수 있으니까 2억 4천 정도 들고 계셔야 돼요. 아, 괜히 얘기했네. 이것도 지금 없네요. 좀 헷갈려가니까. 안성 동강으로 갑시다. 우리 군산 하나를 시티하고 1,000만 원 가능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거기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쪽입니다. 대량으로 쏟아졌어요. 하나쯤 낙찰 못 받아오시면 바보예요. 바보 이거. 100개가 나왔는데 한 개를 못 건졌다. 그러면 정성이 부족했거나 여러 개 써도 되는데 정성이 부족했거나 너무 큰 차익을 노렸거나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차익 노리는 거는 200%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개를 써도 되겠군요. 한 번에 가지고 3개 받으시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수익이 나는 아파트가 대량으로 하나 남은 것 같으면 자기 현금 여력 있으면 나누지 말고 그냥 거기에 한꺼번에 가시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다 될지 어떻게 알고. 그분도 2개 썼지만 2개 쓰고 3개 쓴 분들은 하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한 개라도 건져보죠. 근데 다 된 거예요. 참 이게 내 얘기 같기도 하네. 경매 2개 나왔어요. 이 한 칸만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2개를 썼는데 2개가 다 됐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티고 한 개만 해야 되는데 이거. 이 옆에 이게 비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공실이 아닌 것 같은데 주말에. 이해되시죠? 흘러가겠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보는 거는 마지막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는 여러분 제가 말도 빠르고 막 녹화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걸 먼저 할게요. 보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세요. 하나 질문. 부동산 그 아까 등기랑 계약일자 나오고 그다음에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약일자랑 등기 날짜랑 그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계약일자가 없어지나요? 네. 아 계약일자가 없어지나요? 계약일자가 없어지진 않죠. 계약일자가 실거래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일자. 일자는 안 바뀌어요. 포기물 같은 데는 등기에 표시된 것도 있고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계약 됐어. 근데 등기가 딱 됐어 나중에. 그러면은 계약으로 나온 거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날짜가 안 바뀐다니까요. 아 그냥 중복으로 나온. 중복이 아니고 그냥 위에다 쓰지. 등기라고 써져. 아 등기라고 표시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보는 날짜는 전부 다 계약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을 왜 배우시냐면 경매 보는 거나 판결 정본으로 나오는 거는 접수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원인일자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익숙하니까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실 가갖고 자꾸 이게 안 바뀌냐고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는 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래를 해보시면 국토부 실거래 신고에 여러분이 하진 않았지만 3명 중에 1명이 할 수 있어요.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3명 중에 1명이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대체로 공인중개사 맡겼으니까 입력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입력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그거는 계약서에 써져 있는 계약금 입금한 날짜예요. 그게 등기부에는 어떻게 표시되냐? 이렇게 원인이라고 표시돼요. 그럼 소유권 이전 매매 등기 신청서를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써요? 매매 신청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로 쓰지만 거기에 쓰는 등기 원인 일자는 계약 일자를 쓰는 거예요. 잔금 납부한 날짜 안 써요. 사실 생각해봐요. 잔금 납부할 자 쓰면서 잔금 납부 일에 계약서 쓰나요? 안 쓰잖아요.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잔금 납부했으니까 이 계약을 뭐 확정한 뭐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제출된 서류에도 잔금 납부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공공기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는 날짜는 언제 일자예요? 계약 일자잖아.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원인 일자를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이게 권리가 생긴 날짜예요, 안 생긴 날짜예요? 등기 원인 날짜는 권리가 없어요. 계약금 입금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권리 분석을 하려면 원인 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접수 일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까먹지 마요. 왜 접수 일자 보는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날짜를 잘못 써가지고 틀리는데 이게 날짜가 하루 차이, 이틀 차이가 나서 선후 관계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손실이 엄청 커져요. 등기부에 아까 접수 날짜 써야 돼요. 네. 접수가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기재가 된다. 그걸로 권리 판단을 한다. 원래 받는. 어떤 사람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인가는 그 접수 날짜로 판단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쓸 때 등기 원인 일자를 쓰게 돼 있는데 그 원인 일자에는 계약서 날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게 구별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셀프 등기도 해야 되니까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 경매 물건 분석할 때는 셀프 등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접수일자만 보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상속, 이혼, 협의, 조정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원인일자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매물로 보면 꼭 매매에 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지분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찾을 때 애초에 5명, 4명 형제 있는 것도 찾잖아요. 그거는 상속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상속 원인이 무슨 계약서를 줬어요. 판결문일 거 아닙니까? 신고한 날짜이거나 그건 원인을 봐야겠지. 요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혼을 해요. 이혼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혼 판결문으로 내 집의 소유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럼 판결문 받은 날짜는 원인 날짜에 기록되겠죠. 등기소에다가 접수한 날짜는 접수 날짜겠죠. 소유권은 어디 있어요? 원인이에요, 접수예요? 원인 날짜야. 이거는 판결문이 나왔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무료특강 때 설명드린 그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날 바로 가지 한 달 뒤에 간 거야. 그 남편이 보고 있다가 등기소 안 가래 그러면서 중간에 3일 전에 등기소 접수 3일 전에 매매 계약을 쳐버린 거예요. 그걸 자금 다 해가지고 급행으로. 매연녀가 아닐까 싶어. 심하죠. 이 수학은 물건이에요. 다부님 거예요, 다부님 거.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돼.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얘기해도 돼. 이거 모르고 받으셨어요.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받고 나서. 그러니까 주로 저한테 등기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하기 전에 이게 어때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받고 나서 이거 어떻게요? 라고 질문해요. 왜요? 되게 다르죠? 되게 다르죠?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갑자기 무서운 게 나타나는 거지. 이거 보증금 포기할까요? 말까요? 거의 질문이. 포기 안 해도 되는 게 지금까지 다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포기해야 되는 거였으면 그 전에 파악을 하셨어야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부산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월 기준이에요. 지금 전부 다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이유 파란색이 너무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을 굳이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미 오를 만큼 올랐을 때는 나올 생각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는 진입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간 본능에 역행하는 거라서 안 돼요. 잘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부산이 뭐 1,000만 원까지 내려가나요? 아파트? 근데 시장 가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더 이상 부산 일어났어. 부산 일어났어. 대구는 죽었어. 광주 올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들을 때 그 지역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돼요. 이게 이제 약간 여러분 반대 생각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서울은 조금 이제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가세요. 실거 중에 들어가세요. 20분이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살고 있는데 깔고 앉아있잖아 지금. 근데 저는 깔고 앉아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묶이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 경기는 위험해요. 묶일 수 있습니다. 떨어지진 않겠지. 장기적으로 10년 봐요. 안 떨어져요. 10년 전하고 어떤 데이터인지 찍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랜덤을 찍어서 이 실거래가 신고가 잡혀가지고 전산화 기록되기 2000년이니까 2001년부터 2001년 찍고 2010년 찍고 2002년 찍고 2012년 찍고 랜덤을 2013년 찍고 23년 찍어봐요. 떨어지는 아파트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가는지 한번 해봐요. 진짜 해봐. 그런데 조심할 거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변동도 없는 아파트들이 서고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들 중에서 외곽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내시면 희열을 느낄 거예요. 서울도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 10년 동안 하나도 안 보지 않은 아파트가 있네.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거. 원칙만 지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실전반이고 멱살반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낙찰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뭐만 하셔야 되냐면 거래가 있어야 돼. 내 돈이 안 묶이려면 내가 6번으로 말하는 거는 가지고 이제 또 교조적으로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근본주의죠, 근본주의. 5건이면 안 되나요? 4건이요. 뭐 이런 거. 아니 적당히 그냥 1년 동안 12개월 계산해보면 한 번에 6건 있으면 두 번째 달에 3건 있고 그러면 합치면 5건씩 있는 거죠. 1년치를 보라는 얘기, 1년치나 2년치를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 아파트는 뭐 사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있네. 임차 수요든 뭐든 모르겠지만 사고 싶은 사람이 계속 있네. 나는 이 지역을 몰라. 그런데 나는 투자자니까 하나만 보고 하는 겁니다. 거래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호가조사를 들어가요. 네이버에는 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하루 이틀 새에 거래돼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매는 전화를 한 5군데 돌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경매 매물을 거래를 반드시 부동산에 해봤을 겁니다. 5개 정도 전화하면 1개는 그동 아줌마가 거래했어요. 전화번호 따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경매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화는 어떻게 이어나가든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그래서 실제 금매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 얼마에 던지고 싶어하고 네고시에이션이 얼마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동산이 얘기해줘요. 이거 지금 시장에서 이전 파는 게 여러 개인데 한 1억 6천까지 내가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경매 최근 낙찰 사례를 봤더니 이게 1억 7천 정도에 6천 정도 낙찰되는 것 같아. 그럼 굳이 경매를 하지 마시고 이걸 사라는 얘기예요.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보다 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금매가보다 내가 싸게 털 수 있어야 돼. 중간에 수리비 변수라든지 여러 변수가 생겨가지고 털 수 없게 됐을 경우 여러분 돈이 묶이는 겁니다. 매매사업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돈을 묶이지 않는 방법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들어가서 내가 1억 차익을 내겠다. 웃기는 소리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승현님 대단하다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남길 생각을 하고 입찰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옥정 신도시는 신축이니까 팔리죠 당연히. 구축 안 들어가는 겁니다. 거래량 안 받겠어요? 거래량만 보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지역이어도 사람들이 계속 사고 팔아 왔다는 건 팔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팔려요. 거래량이 안 찍혀있어. 금성금성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여도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는 실거주로 하셔야죠. 이번에 광진구에 있는 삼성 아파트는 44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거의. 근데 왜 하라고 했냐? 사시겠대요. 한강 보이는 44평의 12층 로얄동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오겠어요? 이런 거예요. 안 올 것 같다. 14억 정도면 안 올 것 같다. 나도 너무 싼 것 같다. 네. 그냥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13억에 44평 한강뷰 아파트인데 한강 아파트 구축이면 싼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주변 시세는 그렇게 안 돼요. 29평도 13억 다 넘어가니까 20평대도. 그래서 그분이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보증금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요? 이제 사연이 길긴 한데 받고 무서운 거죠. 처음 낙찰 받아봤으니까. 인생 처음 낙찰을 13억으로 첫집 하시는 건 대단한 거긴 해요. 챌린지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먼저 지르기가 좀 부담스럽고 힘드시면 챌린지에 참여해서 모의입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최소한 30번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낙찰될 건 알잖아요. 내일 진행되면 우리는 알고 있어. 오늘 내가 그 가격을 썼는데 내가 지금 한 30일 이상 하신 분들 내가 왜 추천을 하냐면 30일 이상 하신 분들은 그 격차가 자꾸 줄어들어서 편차가 나고 패차를 해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패차돼요. 그럼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시장 흐르고 있는데 가까이 온 거야 내가. 근데 그 전에 이제 수업 한 번 듣고 입찰했어요 하고 막 징징징징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1억 차이씩 나요 막. 그러니까 본인이 얻고 싶은 소득이 있는 거야 여기서. 한 방으로 난 해보겠어. 두세 번으로 난 연봉 벌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시기에 들어가실 거였으면 작년 초처럼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만 온통 언론에 가득하고 한국 망한다고 할 때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1억 차이, 2억 차이에 낙찰 쉽게 된다. 그 시기를 기다려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 알겠어요? 본인에게 맞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못 기다리냐면 조급해서 그래요. 빨리 뭔가 성과 내고 싶죠? 빨리 가다가 빨리 무너집니다. 10번 쌓아서 10번 거를 한 방에 날려요. 제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1,000억대까지 자산을 쌓으셨던 분 얘기했나요? 아까 제가? 안 했죠? 그분 물건이 자꾸 경매에 등장하고 있어서 가슴이 아파요. 모텔도 굉장히 여러 개를 하셨고 속초에 사업까지 벌리시면서 2층 상가도 막 하셨고 해서 1,000억대까지 자산을 쌓으셨는데 투자자들이 조금 잘못되고 거기 상가가 좀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자기 명의로 한 거를 갖다가 가지겠다고 이제 하는 바람에 이제 여러 일들이 벌어져서 대출을 못 막고 해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자산이라는 이런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돈으로 1대1로 주고 바꾸지 않았으면 금융회사하고 동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금융회사 이자를 갚는 실리를 지키지 않는 순간 3개월이 되면 걔들은 권리 행사를 해요. 그럼 이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현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요거 알고리즘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 엄청 좋은 분인 것도 알고 실력도 엄청나다는 거 알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인데 그러니까 1,000억까지 가셨겠지만 그 자산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일순간인 것도 제가 본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방주사 맞은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걸 보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자산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레버리지 쓰실 거면 빨리 가면 안 돼. 자기한테 맞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막 두세 개를 막 여러 개를 벌려고 매매사업자로 난 1년에 12개를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죠? 잘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실거래 1가구 2주택 비과세, 한시적 비과세를 한번 받아볼까? 요거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오신 분들 중에는 시작할 때 나는 지금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는 게 목표야. 아니면 갭 투자 한번 해볼 거야. 요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 위험이 없어요. 갭 투자의 위험은
역전세밖에 없는데 갭 투자를 할 때의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기는 갭 투자에 또 역전세 날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오르는 나오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는 52주 연속 상승했어요. 경기권 포함은 47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당분간 떨어질 기미는 없어요. 향후 공급량도 되게 부족해졌고. 왜냐면 짓고 있던 아파트들이 다 멈춰버렸으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리온이라고 불리는 둔촌주공도 저게 해결이 된 이유가 같이 주변에 이렇게 파급으로 짓고 가던 10개 회사들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수요가 안 분산돼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물론 정책적으로 실거주 한시적 유예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전세도 받게 해주고 해줄 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 전세 받게 해줄 거예요 저거. 안 그러면 저 만원 전세대 어떡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챌린지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나한테 역사 2기에서는 왜 제가 의무로 삼아버렸냐면 이거 하시고 30분 정도 맞춰보신 분들이 감을 잡더라는 얘기예요. 감을 안 해보더라도 감만 좀 잡아요. 이 시기는 자꾸 바뀌어요. 이유는 두 개입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당시의 시점은 6개월 전이에요. 근데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큰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한국은 6개월 만에 변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지금 작년 9월하고 올해 9월하고 분위기 달라요. 재작년 9월하고 올해 9월은 말도 안 되게 달라요. 재작년 9월은 죽어가는 소리들이 여러 나 죽어 암다행 하면서 다음 달에 그러더니 약 지나는데 다 살아났어요. 표정 밝아. 저도 표정 밝아졌잖아요. 죽을 뻔했어. 위기를 넘겼어요. 무식하면 강의하러 나왔겠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 영수님 자꾸 얘기하죠. 영수한테 맨날 전화해서 죽는 소리 했다고 영수님 자꾸 얘기하죠. 얘기하지 말 걸 그랬어. 자꾸 풀어. 비밀이 없어 비밀. 제가 듣기 실수한 것도 요즘 다시 얘기하고 다니서 자 일단 보세요. 일단 이런 게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가 봤더니 파란색이 많아. 그래서 저는 아직 하나 남았네. 경기도에도 고양시 괜찮네. 그다음에 중구도 아직 폭발은 안 한 거예요. 중구 다른데 인천은 좀 폭발했는데 인천 느낌 아시겠죠 이제? 인천은 시기가 좀 뒤늦게 가고 빨리 반응합니다.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오르는 것도 그렇고 이해되시죠? 이게 좀 느리게 가네. 일산 서구보다 좀 일산 동구 쪽이 좀 느린 게 보통 추세인데 비슷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이 정도면. 그다음에 대구 쪽을 보면 다 파란색이죠? 오르는 곳이 거의 없어. 이럴 때 실거주로 수성구 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6월 데이터니까 4월, 3월 변곡 지점이 생긴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오늘 궁금하시면 인장 돌아다니면서 올해 3, 4월에 어떤 분위기였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고요. 본인이 데이터를 찾으셔도 되고. 저는 그게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 딱 찾아냈으면 그 찾아내는 지점 좌우로 자꾸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내가 이게 믿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본인 실력이 돼. 그러면 나는 향후 이런 비슷한 시기가 올 때 요 시기를 기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24년 4월 요 분위기에 느꼈던 제 경험과 그 감정과 오감들을 다시 오는 시기에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내년에 오든 언젠간 오겠지 뭐 그런 시기가. 이상하게 잠잠하다가 터지는 시기도 온단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지금 조금 잠잠하죠? 대출 제한이 다 됐으니까 이제 전세가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잠잠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터지는 곳은 다 터지고 있어요 지금 거래가. 취업과 갱신하는데 계속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진입하는 거는 경매인으로서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촌 괜찮아요 조건 중에 지금. 경매로는 안 괜찮아요. 경매는 이미 터졌어. 경매로는 경쟁 낙찰률이 40대 1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뒷기부를 조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위험사항 체크된 게 4개 이상 된다. 이러면 10대 1 안으로 들어가요. 경쟁 5대 1 이하입니다. 자기가 이 실력 정도까지 되면 괜찮아요. 그럼 해볼 만하죠.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임차인도 없고 깨끗하고 소유주 가지고 있고 근저당 하나 있는데 경매 너무 찾고 싶다 들어가시면 70대 1이에요. 제가 한 50등 바깥에 깔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들어가시려면 되게 마진폭을 줄이셔야 돼요. 3, 4억짜리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남기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1,000 이하여야 갈 때 사실 낙찰되려면. 이번에 7만 원 차이, 20만 원 차이, 50만 원 차이 이렇게 낙찰되실 분들 텐데 다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감이 온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지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나와요. 40 이하는 몇 개 지어지고 있고 60에서 85.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걸 잘 보세요. 60에서 85가 우리가 주된 거래를 하는 곳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 그 거래 비중이 21년, 22년, 23년에도 저 정도로 딱 나왔네.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소형주택은 좀 많이 줄었네요. 21년에 지어진 저주택은 보통 보면 원데이터 그거로 봤을 때 한 2년 뒤쯤 나오게 되니까 23년에는 얘네가 좀 하락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때 이제 얘들 들어가는 거 좋겠고 40 이하는 이제 거의 비중이 많이 줄고 있는 거죠. 얘는 여전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증가세로 있고 계속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이 두 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등이 생겼으니까 나는 5구제곱미터 아니면 84, 요 사이에 있는 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백종원은 소수를 위한 맛을 찾지 않잖아요. 먹어봤는데 이거 막 자존심 세고 똥꼬집 세고 막 그런 거 똥꼬집 위해서 형님 이거 대중들은 이 맛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중들이 원하는 게 거래량이 나오는 거고 그거는 5구하고 84입니다. 84보다는 5구가 수익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투자자들이 더 많아요. 5구에. 그런데 투자자들이 더 많은 시장이 거래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거래 안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지역 들어갈 때도 왜 제가 붐비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냐면 시골 한적한 곳에서 굳이 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 할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반대 계속 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이게 투자자로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전략 쓰는 사람들 그 자식들을 좀 망하게 만들어요. 도박빚이나 카드빚 쓰게 만들거나 해가지고 자식을 살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 영화입니다. 시나리오로 한번 써봤어요.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챌린지 하신 분들 이야기 좀 드려드릴게요. 청주 들어간 분 이거는 종원님이라고 이번에 무료특강 할 때 무료특강 때 다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오셨던 분은 와, 이 폭발적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5명 들어갔던 거 설명드렸죠. 이게 만약에 하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냐? 청주 이때 시장으로는 40대 1 정도 됩니다. 그럼 35명을 줄인 거예요. 뭘로? 아,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안 썼군요. 이 사항의 물건이 등기가 표기가 안 돼 있던. 그러니까 그 등기부에 동호수가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자, 동호수 기록 안 된 물건이라고 만약에 떠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 안 무서워? 등기부에 동호수가 안 나와 있어. 이건 낙찰 받아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낙찰 받고 나서 소유권 관계를 증빙한 다음에 동호수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정 등기 신청은 7,2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기를 많이 쳐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들어가는데 5대1 낙찰 받아가지고 등기 정정 신고하고 지금 명도 진행 중입니다. 광주 가신 분은 태용님이라고 해서 되게 좀 일기 멘토 중에 들어와 계신 분 아시죠? 종원님 말고 대답 없으신 분 하세요. 이분은 미리 들어가서 받아갖고 오셨는데 되게 잘 받았죠? 입찰 11명으로 86%잖아요. 저 이거 입찰했었어요. 네? 입찰했었어요. 경쟁자였군요. 월요일에 근로자의 날이어서 이때 가가지고. 승현이가 얼마 썼어요? 이거는 그 다른 물건이랑 두 개 같이 이거 보수적으로 쓴 거고 이제 광주에 같은 날 그 물건을 메인으로 썼는데 이건 좀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한 멱살 2기의 리더예요. 잘 따라가거든요. 승현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기도 들어와줬어요? 아, 네. 월요일에 그 근로자의 날인데 어. 회사는 쉬는데 법원이 열더라고. 그래서 그때 같이 내려. 회사를 쉬는데 법원이 열더라고 입찰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참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좀 특별한데? 자 봐봐요. 보통 회사는 쉬는데 법원은 열더라 그러면 법원 가겠다는 생각합니까? 보통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은 아무런 권리상의 하자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소유주가 그대로 살고 있고 근저당 하나 있는데 경매 넘어오고 등기부 떼봤더니 한 장짜리야.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왜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깨끗하니까 11명이나 들어온 거예요.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광주예요. 5월달에 광주 아까 봤죠? 6월 데이트. 매매지수 10입니다. 10. 10명 중에 1명만 사요. 거래가 시장에서 한 개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어떨까요? 승현님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거래량 많아요. 되게 많아요. 거래량. 그러니까 매매 지수가 아무리 낮아도 거래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경리 얘기를 들었는데 임경도 초보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찾고 해 오시는 게 가격 검색을 주로 하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아파트들도 뜨잖아요. 이를테면 주소만 나와 있는 아파트가 있다거나 아실에 입력도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 그걸로 제가 그래서 아실 추천드리는 게 아실에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아파트는 들어가면 안 돼요. 거래 진짜 안 되는 애들만 거기 안 나와요. 네이버는 다 보여줍니다. 네이버에도 안 나온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파트는 현금성,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이걸 그 능력을 잃었다 그러면 이건 토지랑 다를 게 없죠. 이거 사보고 한 명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제 많이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뒷집을 막 보고 권리를 4개씩 5개씩 있는 걸 물어봐서 위험을 감수하고 휴가를 들고 불 속에 막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걸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을 바꾸시면 된다고. 아직까지는 광주, 대구, 부산 괜찮은데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데는 아직도 부산이에요. 대구랑 광주는 지금 약간 입질이 왔어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17에서 18까지 올라갔어요. 부산 아직 그대로입니다. 부산 내려가서 현지에서 탐문을 해보시면 뭐하러 집을 사? 미쳤어?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경매에 나온 물건에 맞춰서 가보세요. 다대동 질문 주셨어요 그때? 재건축 알고 재개발 알고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이만큼 아는데 그걸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입찰만 하시고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챌린지 먼저 해보시고 한 30개 정도 5일차 해본 다음에 10개라도 입찰해보고 부산 지역을 위주로.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30번 부산 지역 물건을 입찰을 계속해보고 내일 낙찰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부산 지역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왜 제가 해보고 들어가야 그래요? 여러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가격감 없어요. 가격감은 해봐야 잡히는데 여러분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해봤잖아요 사실은. 안 해봤잖아. 그거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고 나는 공부 열심히 했어. 조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난 잘했어 하고 뿌듯하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내일 가격 확인해야 돼요. 얼마 차이로 떨어졌는지 몰랐는데. 심지어 유찰된 거를 막 20% 더 적으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거 현실이었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전화 오시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회수받을 수 있나요? 매각 물건을 회수하면 또 오류를 찾아주시고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하나 써주시고 변호사를 고용하면 좀 더 낫나요? 그다음 두 번째 성남시 분당인데요. 이분은 용자. 승혜님 느낌하고 약간 비슷한데 승혜님보다 더 세. 승혜님은 부드럽잖아요. 이것이 약간 부드럽고 수영하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이분은 완전 그 장군감. 나를 따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조언드린 건 신권에는 들어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유찰되고 들어가시지. 근데 신권에 들어간 거예요. 2월달은 24년 2월은 제가 4월이 키포인트라고 했죠. 이분은 그냥 감대로 하셨는데 그냥 운이 붙은 것 같아요. 4월에 분위기가 좀 변했다는 거. 2월은 완전 냉방이고 차가웠어요. 그래서 입찰되고 낙찰되는 비율이 뭐 분당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7, 80%밖에 안 되던 아주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 자기는 이 파크타운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수익을 얻고 싶으면 자기가 살고 있던 거주지 인근부터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정보를 자기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 왜냐면 나는 여기 내가 3년만 살았다 쳐봐요. 내가 산책한 게 몇 시간일 거야. 가면서 이 아파트가 괜찮아가지고 네이버 검색해본 게 몇 번일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걸 안 해봤다는 분들은 해봐야 돼요. 산책은 산책이지. 뭘 무슨 검색을 해? 이러면 안 돼요. 약간은 그쪽에 한 번은 약간 조사에 미쳐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난 이 가격이 내가 10년 동안 살아왔을 때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인 걸 안 돼. 10년 동안 최저가였다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는. 저는 안 사니까 모르죠. 그래서 유찰 한번 대고 들어가시고 100% 딱 그거에서 낙찰을 받는데 지금 얼마에 팔았냐면 세 달쯤 지났는데 7월달에 팔았어요. 16억 5천에 팔았어요. 그 다음 거는 17억에 팔렸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거 대출 10억 넘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자가 한 달에 얼마예요? 400에서 500 돼요. 그거를 4달 내고 있었던 거예요. 4달.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투자 중이죠? 그거 느끼는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장수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저는 그 리스크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하나 해가지고 막 계속 나왔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잠식 기간이었어요. 14억대 이상 되는 아파트도 분당에 많이 거래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래량도 안 보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거래가 안 되다가 자기 첫 거래로 탁 튼 거예요. 그러니까 16억 5천에 팔리니까 뒤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 17억에 얼른 또 하나를 산 거야. 이렇게 두 개 딱 터지고 딱 다시 잠식입니다. 이런 지역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그럼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옳은 게 아니야. 나는 내 원칙이 있을 뿐이고 나는 내 기준이 있을 뿐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신성시하지 마세요. 난 내 기준대로 하는 거야. 내 원칙을 지켜야 내가 편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원칙을 지키기 자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분한테 하나 얻고 배운 거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왜 본 게 아니냐면 이분은 저한테 뭐라 가르쳤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를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적용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더니 인천에서 바로 수익 내신 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인천 자기가 심지어 이사를 딴 데로 갔는데 신축 아파트 가기 전에 살았던 구축 아파트야. 근데 그 지역 대장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경매에 나왔더래요. 그래서 112%인가에 낙찰을 받으셨어. 그럼 우리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12%에 받아도 시장에서 거래될 가격보다 1,000만 원 이상 싸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1,000 남기셨어요, 바로 팔고. 난 스네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분이 바로 1,000 남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지금. 주변이 아니지. 바로 그 보고 있어 지금. 다음 주에 결혼해. 결혼식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스네지로 싶은 거 한번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분히 거. 여러분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등기부를 조금만 볼 수 있었어도 이 난도의 해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까워요. 알겠죠? 이게 누구냐? 만약 궁금하신 분은 타경번호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는 걸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이 등기부는 제가 등기부 수업을 하는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쓸 거야. 너무 대단한, 이런 사건은 본 적이 없어요. 사랑과 전쟁에서도 이런 사건은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애 둘 키워준 아내를 이혼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뺏어오려고 3일 전에, 등기소하기 3일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냐는 거지. 이것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연녀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했다가 2년 만에 돌려서 바로 대부업체를 받고 퉁쳐버린다? 내부정보 없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와이프가 움직이는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찾아간 변호사 상대하는, 변호사 이름도 나와요. 소장 검색 같은 걸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보는 민사소장들 다 검색 가능합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쳐보세요. 옛날에 여기다 알려드렸는데 지금 검색해보시면 민사검색 사건번호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가 나오는데 변호사 이름 2명이 나오길래 비교를 해봤더니 이서영이라는 사람이 고용한 변호사는 경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네이버에 치면 경매 전문 변호사는 한 명 나와요. 경매는 돈이 안 되거든요. 변호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파트가 있어요. 변호사는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수강생 중에 변호사가 되게 많았어요. 변호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 보험사하고 연결되면 변호사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경험 있는 거야 이러면. 난 이 경험이 뭔지 아는데. 보통 위자료나 그 형사 보상비, 합의금 이런 거 할 때 변호사가 거기에 막 어떤 뭐 마음 테라피, 정신 치료 이런 거 섞어가지고 하기도 해요. 이 사람한테 심리 치료 받게 해줘가지고 이걸 보상금으로 청구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가장 돈이 되는 시점은 이런 위자료나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형사 중에서도 음주, 폭행, 성범죄 관련, 그 다음에 이혼, 가사 여기서 돈이 많이 된대요. 경매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법원직 공무원을 20년 동안 한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중앙지법에 있습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 물어봤는데 경매에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1%밖에 안 된대요. 100명 들어오면 1명 지원한대요. 그것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원한대요. 그런데 사건 하다가 좀 잘못되면 구상금이 자기한테 청구된대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매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공무원이나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찾아갔던 변호사가 그런 경매 장벽을 보였는데 이은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찾아간 변호사가 학폭정당 변호사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활동하니까 유명한 변호사긴 한데 학폭정당 변호사면 경매를 뭘 알겠습니까? 그냥 소유권 찾아오면 판결문 접수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것만 했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명의신탁 해놓은 사람들이 막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한 상태에서 대출 받아서 대출금까지 같이 넘겨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야 하면 대위 승계라고 합니다. 대위 승계. 대출을 갖고 있는 부동산 물건을 제가 드려요.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로 줘야 돼. 왜냐면 소유권자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잘못한 거잖아요. 남편의 실수잖아요, 이거는. 남편의 실수로 원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 판결문 하나 가지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우리는 지금 셀프 등기 가서 매매만 배우지만 매매가 아니라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겠지 당연히. 그럼 판결 전본이나 집행물을 첨부했어요. 그래서 넘겼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에 걸어놓은 빚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이게 대위승계예요. 그럼 이 사람 빚도 갚아야 돼. 집을 받는 대신에. 그래서 이 사람도 대부업체에 빚을 낸 거예요. 똑같은 금액의 빚을. 그러면 그 대부업체는 뭐예요? 경매 넘겨요, 집을. 집도 잃었죠, 빚도 안 왔죠, 이혼당했죠, 살 곳이 없죠.
와 이분 진짜 삶을 포기할까봐 굉장히 달래면서 갔습니다. 연구할 때까지. 굉장하죠? 이분은 정신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 집행 소집했을 때 오신 분이요? 오시지 않았어요? 강제 집행 현장에 참여하실 분 하면 제가 공지 올린 적 있었는데 거기 오셨던 분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자주 손이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 진짜로 끌어내는 거 할 때 이번에 부산 할 거거든요. 부산은 약간 KTXD를 내더라도 한번 왔다 가세요. 그 현장을 보는 거랑 안 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언제 오세요? 종해야죠. 아, 내 맘이야. 내 맘이에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이거 특혜 없어? 강제 집행 현장으로 가면 뭐가 좋냐면 사다리차 몇 대를 동원해서 인력 몇 명이 와가지고 얼마치 끌어내고 돈은 얼마 정도 드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사다리차 추가를 했고 쓰레기집이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15층 정도 되는 공간 전체가 천장까지 다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바깥까지. 그래서 이거 치우는데 사다리차가 6대인가? 사다리차 말고 그 2톤 틀어놓는 거랑 6대인가. 사다리차는 원래 반나절제로 근무하는 거 알죠? 추가로 해가지고 저녁까지 했어요. 600만 원 들었습니다. 이 15평짜리에서. 짐이나 사람으로 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짐이나 사람으로 나오니까. 참 재밌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그냥 깔끔하게 낙찰 받으신 분인데 정말 경매에 재밌는 사건이 되게 많아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인 사람이 등록되지 않은 임차인으로 2명이 살고 있었어요. 저기 집에. 내가 상상했던 건데 그렇게. 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대마를 유통했거나 마약을 한 겁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명가로 봤더니 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뿔이 달리지 않았어요. 문신으로 얼굴을 다 두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야, 사람. 약해, 게다가. 왜 약해요? 마약에 중독이 될 정도면 얼마나 정신 상태가 나약한 겁니까? 이해되시죠? 고분인데 소유주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해결해 보세요. 권리상엔 전혀 등장하지 않은 임차인 2명이 집에 살고 있고, 오케이? 소유주는 협상 대상이어야 할 소유주는 교도소에 있어요. 경매계에 전화를 했더니 교도소라도 윤동형을 교도소로 내셔야죠. 공무원이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요. 교도소로 윤동형을 보내는 미친놈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교도소에 편지 보내 부당이들, 교도소에서 부당이들을 어떻게 내요? 제 몸을 좀 담보로 벌 잡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경매는 부동산에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 사건 하나가 다 사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수업을 듣는데도 몸을 자꾸 노출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겪은 그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깨끗한 게 한 두세 건 연속될 수 있는데 그것만 겪다 보면 그게 자기 세상인 것 같은 세상 느낌이 와요. 그런데 해결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은 민법 시행 원칙을 잘 생각해요. 민사법을 만든 거를 점유의 요건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럼 내가 인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제외. 나가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야. 이거는 명도가 너무 쉬워진 겁니다. 그러면 권리상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두 사람, 전시보도 안 해놓은 그 두 사람, 걔들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인도명령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머릿속에 수정하세요.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법은 점유가 중요한 거야. 점유를 안 할 거면 서류에 남겨놓고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임차권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그냥 살고 있어. 누가 그 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 다 내보낼 수 있어요. 인도명령으로. 그리고 한 분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말을 너무 잘 들어. 월세까지 다 내고 갔어요. 수강생분이 그냥 그 빨리 나가주시는 조건으로 그 월세는 좀 차감을 해주시고 성취해주시고 뭐 이런 말 하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건 내 기준이라고. 또 저기 자기 건조가 있는 거예요. 다 받아야겠대.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해보세요. 했더니 월세 달라고 했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에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다 빼고 월세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시장 시세 월세도 더 많이 주고 갔어요. 그래서 한 달 지자를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대단하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종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갖고 안 주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소송으로. 소송에 구상권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급하라고 하는 실사액 민사 금액이에요. 요거 소송해가지고 1년 뒤인데 1년 지난 다음에 받으셨더라고요. 이번에 또 받아서 인증해서 보내줬어요. 야, 난 저기까지 못하겠는데 저런 분도 있구나. 나도 참조해야지. 이해되시죠? 각자의 스타일과 성향이 묻어납니다. 경매는 본인의 성격 지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 있었던 이분은 여기 앉아있는데 3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으러 갔더니 그
그분이 크게 이제 가락시장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반지하에 애들 둘 데리고 막 힘들게 있더래. 차마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마트에서 쌀이랑 음식물 배송해서 못 받대요. 돈 받으러 가서 음식물 사주고 온 사람이네요. 이런 분이 경매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명도예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근데 이분은 자꾸 토지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세상과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추천한 건 아파트를 잘 보시기 때문에 아파트 몇 건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토지로 가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본인 성격을 잘 이해해야 잘할 수 있어요, 이 일은. 그래서 제가 본인들 산책하면서 만나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을. 근데 보통 선후관계로 따지면 이걸 안 하시고 기술을 먼저 하려고 애를 써. 될 리가 있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안 될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여기 승현이가 잘 되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자기랑 대화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혼잣말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본인이 아는 거, 좋아하는 거, 가고 싶은 걸 명확히 자꾸 자기한테 인식시켜 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해되시죠?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혼자 걷는 시간이든 운동하는 시간을 잡아도 돼요. 그거는 낭비되는 시간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 시간 어디에서도 좋게 조율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 쓰는 걸 안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만 하니까.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반복돼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을 본인이 속입니다. 근데 써보면 알아요. 얼마나 내 생각이 한 문장 안에서 놀고 있었는지. 써보면 한 문장인데 그걸로 3시간 생각하고 있는 거야. 헛수고 하는 거야, 헛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가실 때 그런 시나리오들이 생기면 물어볼 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물어볼 사람이 이제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자꾸 그림 그려보시는 걸 시각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전에 이제 좀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많이 알려드린 겁니다. 거래량 안 된 거 일단 제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거를 누가 찾아주는 거를 바라지 말고 제끼는 거부터 하세요. 내가 가진 돈 1억밖에 안 돼. 그럼 대출 총 포함해 갖고도 나는 5억 이하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감정평가의 선을 5억이나 5억 5천 선으로 그어놓고 검색을 하셔야지. 근데 그 중에서 빌라 같은 거 좀 다 빼. 그지 같은 거 빼고 적당히 좀 예쁘게 생긴 아파트가 보여? 근데 그거 눌렀어. 근데 아시에 검색해봤더니 얘는 500세대 이하네? 얘도 빼요. 있어. 할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몇 개 안 남아. 이제 한 15개나 12개 남겠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찾아요. 거래량 제일 많은 것부터 찾아. 오늘 어떻게 봤는데 10개 막 거래량이 막 찍혀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게는 2개, 3개 있네. 지워. 그러면 한두 개 남아요. 한두 개 남아. 그 중에서는 이제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잘 모르면 입찰가기 편한 곳을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분처럼 5월 1일날 법원이 문을 여는 곳을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승현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분이 지금 툭툭 던지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초보를 겪어나가면서 많이 부딪혔던 것들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시기를 많이 잊었어요. 지금 불행히도 너무 늦게 시작했어. 저 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 때 아무도 안 들어줘 내 얘기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시간차 딜레이가 있으니까 성장하는 시간에 대해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죠? 박수 쳐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이분은 너무 신기한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지르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것 자체도 살아본 적도 없어. 그냥 질렀어요. 근데 가격도 낮게 쓴 건가? 높게 쓴 건가? 2등이 21명인데 상업 1,000차요? 1,000차요? 70, 60. 낙찰 엄청 잘 받았네. 이분은 정말 손을 들고 포기해버린 분이에요. 처음부터 보증금 포기부터 물어보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속 썩인다고 이 사람이 안 나가요. 시간 아주 많이 지났는데 추석 때쯤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야? 추석 때 5월이죠? 4개월 지났네. 4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송이든 이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걸 직접 다 누가 이렇게 공인인증서 갖고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 근데 추석 전에 이제 이 동생분이 와가지고 계약을 하자고. 내가 네 20% 30%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이거 매수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3억 5천인가 6천인가 계약을 하자고 했나봐요. 그래서 풀린 케이스예요. 봐봐요. 아무것도 몰라도 기다리면 그냥 운으로 해결돼요. 남이 해결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자,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매 물건 새롭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추론해 가시는 거는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인 거고 저는 그걸 등기부에서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창동 이건 너무 깔끔해. 그런데 첫 낙찰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센스가 있네. 뭘 물어보냐면 비슷한 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창동에 종아파트 이게 하나 있었고 위에 있는 주공아파트가 있었어요. 둘 중에 어디가 더 괜찮아 보여요? 이걸 이제 물어봤어요. 저한테 재개발 많이 하니까 여기는 좀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가본 거예요. 두 번째는 저한테 이제 유튜브 영상 링크를 받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둘 다 좋은 거면 본인 가서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감정을 돌아봤는데 자기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여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쾌적하고 그랬겠죠? 초등학교 때 애 키우기 좋았나 보지. 이쪽은 차가 시끄럽고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걸 골랐어. 완전 순수 감이죠 이거는. 이건 뭐 분석한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어디가 좋아요 물어보고 지 맘대로 한 거니까. 그런데 채무자가 이름이 뭐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인테리어가 돼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소라 하우징이잖아. 그러면 이 집을 사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이소라 하우징이면 자기가 법인으로 샀는데 이 집을 멍청한 채로 이 40년 된 아파트처럼 놔뒀을까요? 그쵸? 낙찰 당일날 살고 있던 임차인 짐 다 뺀다고 도어락 알려주고 연락오고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인테리어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서 그날 밤에 임차가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행복하시기만 한 경우에도 있더라. 느낌 아시겠어요? 이분은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셨고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지만 채무자 이름 여러분은 지금 같이 뛰어났지만 여기 안 봤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거부터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이소라 하우징 검색해보시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쭉 보이겠죠. 그럼 대충 인테리어 스타일 나올 거 아닙니까?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몇 명이 입찰했었어요? 많이는 안 됐을 거예요. 3명. 이때 왜 3명이 입찰했을까요? 지수가 낮아서. 매매 지수가 도봉만 낮았어요. 도봉만. 이때. 서울 지역은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 난리 났었으니까. 근데 경매는 도봉만 좀 낮았고 도봉이 낮았어도 여기가 인기 없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재개발 지금 확정돼서 속도가 되게 빠른 곳이라서 인기 없는 지역이 전혀 아닌데 왜 3명밖에 안 들어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날짜가 되게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날짜였어요. 비 오고 막 뭐 자연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 자체에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이날. 운이에요. 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받은 거니까 최근에 이제 키보드하면 인테리어 다 끝내놓고 지금 매물 준비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써버려가지고 2,500 주고 낙찰받은 아파트에 1,000만 원을 인테리어 투입하는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요? 접니다.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썩어 있어가지고. 창문이 뻥뻥 뚫린 채로 3년 이상 비어있었던 집이었습니다. 나는 보일러가 동파가 안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보일러가 왜 멀쩡하지? 관리비 밀린 거를 5만 원 공용관리비로 계산하니까 120만 원 정도 됐어요. 120만 원 곱하기 5만 원을 120만 원 나누면 60개월. 60개월이면 3년 넘게 비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3년 가까이. 3년 동안 빈집 한번 봤어요? 들어가기가 싫어요. 이거는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실험이었어요. 실험. 청산된 물건 사면 돼요, 안 돼요? 이 용어를 모르나? 청산대로가 아니고요. 청산된 물건. 살을 잃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원래. 청산되는 물건은요, 동호수 지정이 안 돼요. 동호수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조금 못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것도 물어봐, 진짜. 이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던데. 청산은 얼마에 해주나요? 청산에 대한 개념을 조금 혼잣말을 막 하게 돼 있어요. 재개발 이런 식으로 모르시면 이거에 대한 감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해 공부를 어느 정도 좀 가서 좀 공부 있게 심도 있게 하시려면 왜냐면 어차피 서울 진입이 목표시잖아요, 다들. 서울 진입은 재개발만 아니에요. 권리가액, 비례율, 추정 분담금 세 개를 많이 찾아보고 여기서 해요. 챗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정말 잘 알려줍니다. 저 어제 어깨 아파가지고 챗GPT랑 한 1시간 대화했거든요. 의사 한 8명하고 대화하고 비슷했어요. 저는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래 주로 없이 못 해봐가지고. 챗GPT랑 대화해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처방을 다 해줍니다. 추정 분담금. 분담금은 추정이란 말이 앞에 붙는 게 처리할 때 돈을 받아봐야 알아요. 일반 분양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돈 얼마나 내는지를 알아봐야 그 규모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추정 분담금이에요. 이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는 건 권리가액과 비례율의 공식으로 해요. 이게 이제
지금 표정이 그래도 좀 밝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안 밝으면 얘기 안 할 건데. 종전 자산, 종후 자산이라는 말도 외워놓으죠. 그러니까 최초 가치평가를 했을 때 감정가액 총액하고 일반 분양 맞춰놓고 나서 거들어들인 총액 돈하고 빼면 차익이 남잖아요. 혹은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나면 사람들끼리 나눠내는 거고 이걸 분담금이라고 부르고요. 플러스가 나면 나눠줍니다. 이걸 이익금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요걸 비율로 산출한 게 비례율이에요. 지금 빨리 얘기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이 용어는 지금 익혀야 될 건 아니야. 왜냐면 제가 재개발서는 따로 할 거예요. 이거는 재개발만에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용어만 알아놔도 경매에 나오는 것 정도는 다 파악됩니다. 여러분 이게 팔리나? 청산이 뭐지? 이 정도거든요. 청산은 뭐냐면 동호수 입주권을 안 주고 돈으로 갚는 거야. 그 땅 내놔 돈 줄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돈을 얼마를 준다는 거야 도대체. 이걸 아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좀 많이 좀 잘못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공시지가로 청산하겠지. 아니면 권리가액 강정가액으로 청산하겠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오케이? 시세대로 준비하나요? 청산 당시에 거래 기준표상 인근의 비슷한 지역 양상의 세건 거래 평균가를 줘요. 예를 들면 도로다. 그럼 도로를 대지로 청산한다면 대지 세건의 평균가. 주택이다. 그럼 주택 세건의 평균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경매로 받으면 청산되더라도 수익이 나겠죠. 몇 포인트를 노리시면 됩니다. 청산돼도 좋아요. 싸게만 받으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물건은 왜 들어갔냐? 사람들을 모아서 들어가려면 저 자신 있었겠죠? 입주권은 나와요. 청산 대상인데. 왜냐면 도정법 조항에 부산시 조례 그 구역의 조합에서 정관을 보니 실거주를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입주권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에 신청을 내차로 못한 사람도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가 진행될 때 일반 분양 전까지만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하면 동호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조항은 그 사람들도 못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조항 갖고 대들 수 있죠. 이렇게 써놨네. 전화를 했어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분들은 전부 공시지가에 인수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제가 나쁜 그 형제들 사이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거 얼른 형제들끼리 오래 상속받아서 싸웠나 봐요. 그래서 감정이 서로 안 좋아.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이거 청산되니까 청산물건이니까 공시지가에 청산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왜 알고 있대요? 저는 그냥 던져봤는데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공시지가에 드릴 테니까 넘기시 이제 협상 지난해 협상했어요. 세 분한테 그래서 다 공시지가에 넘겨봤어요. 제가 오늘 왜 설명드렸는지 알겠죠? 만약에 나중에 알게 돼서 아니, 근데 공시지가 청산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응. 나도 그렇게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 응. 되죠. 넌 그렇게 아직 거짓말한 거를 지금 이렇게 비난받으면 나는 왜 던져봤다니까요? 아니 협상의 기본은 싸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비싸게 가져오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시지가에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청산이 공시지가 수준으로 될 텐데 공시지가 넘기시게 이렇게 얘기 던져본 거예요. 근데 그걸 묻은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단어 선택을 너무 잘하시네. 그랬나요? 될 텐데. 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그거는 그냥 없앤다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건 엄청 공부 많이 하는 거죠. 정도까지 했습니다. 제초안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법입니다. 단 한 번. 이거 만들어진 건 노무현때니까 거의 15년, 18년쯤 전이에요. 아 그럼 그 금액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을까요?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못하게 재건축을 해서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권에서 만들었겠죠. 부동산 불로소득이 여기 축구잖아요. 쟤들 보기에는 우리 투자자가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돈 버는 사람들이지. 쟤들 보기에는.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제재하는 걸 만들었어. 그들이 수익이 이만큼 났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지고 2배 이상 수익이 났으면 2배 중에서 50% 내. 이거였거든요. 그걸 제정해갖고 적용을 딱 하려고 딱 봤더니 부동산 죽어버리네. 시행 첫 해에 2008년, 2009년, 2011년 같은 폭락기가 와요.
거기다가 초과이익 환수를 딱 내밀면 폭등리를 하겠죠. 좀 놀려? 장난해? 떨어져 죽겠는데 지금 장난해? 이렇게 되겠죠. 그 뒤에 다시 집값이 한번 오르는 타이밍이 와요. 문제이 되겠죠. 그때 다시 제초하는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1년 전 어떻게 됐어요 지금? 50% 폭락한데 겁나 많잖아요.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면 또 내일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세무사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아 저희 집 그 갈아타기 할 때 입주권을 사서 지금 네. 제초안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듣고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인데 듣고가 추정. 네 부동산에서 그냥 네. 제초안 2천만 원 정도 될 거야. 네 될 거야 하면 그거를 그냥 일단은 내는 걸로 저희는 네.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 아직 낸 사람이 없으니까 네. 과거에 10년 동안 사람들도 다 그걸 해결을 해야지 저희도 내고 이런 상황이에요. 소급은 아니에요. 소급은 아니어서 이전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죠. 현재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라 시행을 만약에 한다고 그랬으면 오셨어요. 시행을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언제부터의 기준을 정할 거예요. 근데 이 기준 정하기도 굉장히 애매할 거야. 그럼 지나가버리면 저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15년 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 받은 사람들이 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네, 지나갔으면 게 지나간 거예요. 계속 그냥 있는데 낸 사람은 없고 네. 이렇게 계류 중인. 여러분 법 제정 규칙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소급 적용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원래 안 돼요. 근데 어디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임대차 3법에서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을 엉성하게만 되게 엉성하게만 국민을 반으로 가려다 못해 4분의 1로 갈아놨어요 지금. 소송 건수가 2만 건이 넘어요. 임대차를 내가 들어갈 건데 실거주 할 건데 이 사람이 안 들어왔다 이런 소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야내 소유권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싸움 시키고 있어요 지금. 다들 소송 전문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봐봐요. 경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질 줄 누가 알았나요? 본인이 경매할 줄 알았던 사람 없을걸요. 본인이 경매할 알았어요? 몰랐어? 아니요. 나도 경매할 줄 몰랐는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실거주 해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혀 모르는 미상 임차인 4명이 집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 마음이 너무 착해. 4명을 제가 리드를 너무 잘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신 분이 이분은 저하고 기준이 맞는 거죠. 아까 기준 안 맞는 분들 다 말씀드렸죠? 너무 잘 해결해가지고 4명을 다 내보냈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듣고 서로 사이좋게 내보냈어. 근데 원소유주가 그 안에 짐을 치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같은 어쩌든 하려고 하면 원소유주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어락을 먼저 바꿀 것을 조언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그걸 잊었어. 너무 정신이 머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도어락 안 바꾸셨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도어락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진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연락이 닿으려면 도어락을 바꿔놓으면 띡띡띡 들어도 자기가 하는 번호가 아니야. 그럼 전화가 오겠죠. 그 앞에 붙어있는 걸로. 저는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면 불법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너무 착해서.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가 잔금 납부를 다 했는데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 너한테 있는데 네가 소유주인데 왜 미안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때문에 민영법을 좀 찾아서 판례와 함께 딱 뒤져봤습니다. 도어락 비번을 내 소유권인 상태에서 변경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 경찰 신고나 소송을 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있는데 이 사람도 애매하잖아. 짐을 그 안에 둔 거는 자기 잘못인 거죠. 빼줘야 되는데 안에 넣는 거니까. 근데 도어락 바꿨다고 나한테 뭐랄 거예요?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경찰서가 당당히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 보여주면서 제가 신고 이전 됐어요 지금. 네?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거기서 역고소를 하시면 돼요. 퇴거 부분. 퇴거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퇴거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조사 대상이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어락 비번을 바꾸거나 도어락을 아예 교체를 했다라고 한다면 갖고 있던 뭐 기물파손 정도로 뭐 경범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고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경찰서 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야. 등기부 떼가지고 가서 하라. 그래서 판례상으로 소송이 왔다 갔다 한 게 없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적용하세요. 경매세 점유가 가장 중요해요. 주택은. 점유를 떠나려면 기록이라도 해놓고 나가야 돼. 그러면 점유가 가장 중요하니까 점유를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애써서 힘들게 없는 임차인 4명을 다 내보냈으면 직권로 일단 만드세요.
갔는데 우연히 띡띡띡 열고 나와. 그럼 문을 딱 잡아. 저기요. 도라 피번에 맞서키라도 좀 주시죠. 오케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든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 집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권을 확보를 해내세요 본인이. 그건 어떤 방법을 쓰든 여러분 돈으로 주고 회유를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점유자가 다른 4명이었는데 그 안에 물건은 소유자 거였어요. 네. 에어비앤비를 돌렸어. 경매에 들어간 동안. 미친놈이. 그런데 미국 살아요? 똑똑하다고. 그래서 이거 되게 인기 있을 줄 알았는데 6명인가 5명인가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유가 그 지분권에 있는 형식적 경매 형식의 임의 경매였는데 공유자가 5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미국이 주소지가 돼 있어요. 이러면 얘들한테 뭔가 법률 문서 하나 송달하는데 1년씩 걸리고 그런 거 아시죠? 외교부 통해서 가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우스다코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통 사람들 패스해요. 저도 패스 많이 해요.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그런데 저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내막을 다 알고 있었고 피터팬 부동산에다가 에어비앤비 올린 것도 다 떴기 때문에 내부도 다 보여. 방을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한강이 보여요. 쾌적하게 보여.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만족하고 계시고 이분은 이제 잠복해가지고 하라는 친구. 남편을 문 앞에 세워놨어. 너무 착해. 근데 더 웃긴 건 딸하고 같이 세워놨어. 그 딸이 월요일 학교 가가지고 주말에 뭐 했는지 얘기한대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들어간 아파트에서 잠복했어요. 그러는데. 조기 교육 괜찮네요. 막 그랬는데. 8살이니까 수학생이니까 그러겠죠. 학교 가가지고 그런 걸 하나 봐요. 선생님 그런 거 시키나 봐요. 우리 애가 진짜 궁금해요. 주말에 나랑 뭐 하고 다닐까 싶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산교육을 시키고 나서 잠복을 하다가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아저씨를 잡아가지고 협상을 끝낸 겁니다.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질문 중에 아까 여러분 궁금했던 거 소가 산정이라는 거 해보신 분? 멱살받으니까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버려요 여러분. 알겠죠? 이걸 하나 또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또 1시간 잡고 2시간 잡고 3시간 잡고 이래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쭉 한번 다 한 바퀴 도는 과정을 여러 개를 지금 들려드리잖아요. 듣고 자기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나 저기 말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했던 말 중에 세금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했던 말 중에 명도에서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방금처럼 소자, 호가산정, 소장 이런 거 전혀 모르겠어. 그런 걸 중심적으로 자기 관심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와서 붙어요. 공부 그냥 애써서 하지 말고. 알겠죠? 소가산정은 보통 임료감정 같은 걸 할 때 임대차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12개월치를 소가 금액으로 넣어요. 보통. 그러면 인지세하고 송달료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저분은 저기 임대료를 월 600인가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한강교사 스타트 600 괜찮잖아요? 보증금 없이. 오케이? 인정받으면 하죠? 좋아요. 계산 잘했어요. 그러면 소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12개월 곱하면 굉장히 금액이 커지죠. 7,200인가 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매에는 인도명령하고 강제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맞아요? 다른 데에는 없어요. 이거 제도를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도명령은 송달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아. 2, 3일 만에 바로 발급됩니다. 그럼 발급되어 송달 간주된 날 바로 강제집행을 칠 수도 있어요. 이게 경매의 좋은 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도명령으로 강제집행까지 바로 신청할 수 있다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가를 산정할 때 월세는 3개월 이내로 해도 승인해주겠죠. 이걸로 인지송달료를 아끼세요. 이걸로 저는 이제 광원 2파 납치는 한 거 아닙니까? 요즘 인지송달료가 한 6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들이 하실 때는 제 앞으로 광어하고 이렇게 우럭하고 한 판씩 납치라고 했어요. 잘했죠? 먹으러 갈 겁니다. 12월 달에 입주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살고 있던 전세를 떼시는 바람에 10월 초에 빼버렸거든요. 가능한 그분이 10월 초에 나가준다고 하셨는데 철저하신 분,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긴 하더라고요. 이삿짐은 보관해주는 센터가 있다면서요 요즘에. 거기다 맡겨놓고 잠깐 뭐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살고 계시려나 봐요. 이야, 다이너믹하지 않아요 인생이? 새 식구 에어비앤비도 살고 있다가 집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정복한 이야기 선생님한테 하고 있고. 대학력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제가 구별을 해드릴게요. 청담동 걸 한번 이걸 봐보세요. 이거 대학력 있는지 봐봐요. 제가 왜 대학력 진짜 알아요? 라고 물어봤냐면 대학력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저걸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왜 없어요? 소멸 날짜보다 뒤잖아요.
어디? 전입일자가 전입이 전입은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전입일자가 2007 제일 빠르잖아요. 팍 스피드 옵션이 실수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게 한 거예요. 스피드 옵션 AI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구체적인 디테일은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부산거주 확인서. 정답. 에키온 저축은행으로부터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된 이거 1번. 두 번째는 부모로 보임. 근데 부모로 보임이잖아. 부모임이 아니잖아. 이건 애매해. 왜냐면 부모는 인정 안 돼요. 자식하고 전세계약서를 정식으로 썼다고 해도 자식은 인정을 해주는데 3심까지가 결혼해서 부모 봉양 양육 이런 의무 때문에 이거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에 통용되는 범주 있죠. 상식에 통용되는 범주.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말이 법률에서 신의칙 이런 게 있어요. 신의칙. 그러니까 법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사회 통념상, 관념상 믿을만한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규범적인 관념을 넣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모를 전세를 준다 이런 개념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거기에 전세로 등록돼 있으면 대항력은 없어요. 1번. 근데 보임이잖아, 보임. 에키온 저축은행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거기 법률 전문가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돈 장사하고 있는 거죠. 얘가 대출해달라고 왔어. 근데 거기에 전입신고를 떼오라 그랬네? 전입신고 떼오라 그럴 때 은행에 떼오라는 소리는 초본하고 등본입니다. 초본은 본인에 관한 거, 등본은 거기에 네가 세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거. 떼봤더니 부모님이 있네? 얘 누구냐? 부모님이요. 가족관계 중에서 상세 갖고 와. 상세 갖고 왔더니 제 부모님 맞아. 야 그럼 부모님 이거 네가 전세금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줬어요. 무상거주하고 있어요. 그거 제출해 그러면.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 보증금은 그냥 예상 지표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해놨지만 허위 신고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줬어야 맞죠 사실은 부모님이니까 좀 싸게 줬겠지 강남인데 청담이잖아요. 청담에 4억 5천짜리 전세가 어딨어. 싸게 줬어요. 그럼 이 돈을 엄마 아빠는 뭐 몰래 뭐 뒤로 돌려서 줬을 수도 있죠. 입금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해져가지고 에키온 저축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대출한 회사에서는 이 돈을 입금받은 기록이나 이 계약서가 있으면 대출 안 해준대. 야 4억 5천이 있는지 맨날 대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돈 받은 거 없는데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줄게. 그럼 무상 거주 계약서 가지고 와. 그럼 그게 접수가 됐어. 그럼 대출이 실행이 된 근거는 뭐예요? 무상 거주 확인서잖아요. 그럼 이게 법령상에 접수됐을 때도 무상 거주가 맞는 거 아닙니까? 대항력은 없었다. 이걸 분석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4억 5천 생각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죠. 무섭지도 않지. 그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 안 게 아니었죠 지금. 이런 거를 하나씩 깨달는 거예요. 역사관은 실전이에요 여러분. 등기부관은 기초를 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역사관은 이런 거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챌린지 임무입니다. 한 번 해봐야 돼요. 한 번씩은. 도움 돼요 안 돼요? 근데 아까 그 부산거주 확인서 제출 안 되고 진짜 부모님이 4억 5천 했으면 그래도 대항력이 네. 없죠. 그럼 더 좋아요. 난 더 좋아. 왜? 나만 할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부모님이 전세가 인정 안 되면 나만 할 거야. 들어오는 게 2명도 안 들어오거든. 자식은 되는데 반대는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모를 안 돼요. 봉양하는 의미로 이제 안 되고. 신의칙 때문에 안 돼. 규범상. 이게 바뀔 거야 언젠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겠습니까 유교사상이. 그죠? 사회 통념상 우리 지금 부모님을 어떤 집에 모실 때 부모님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아직 우리는 형성이 된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스스로 질문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맞지.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볼게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전세 주면서 전세금 받아야 된다 손. 이거 반쪽 들잖아. 이런 거에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의칙, 상식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 변제권과 배당의 관계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더라고요. 이거는 난도가 조금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만 얘기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왜? 점유를 한 사람한테 배당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확정일자만 있다고 배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제가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가르치는 느낌으로 확정일자는 배당, 전입신고는 대학령 막 이렇게 가르쳤더니 확정일자만 있으면 배당이 가능하죠? 이런 물건도 또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니 점유는 그냥 기본이라고요. 저기요 집행법상 점유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만약에 나갈 거면 기록이라도 해놓고 나가야 돼. 그럼 이걸 기초 지식으로 삼으면 전입신고가 있어야 대학력 저기 확정일자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요거 이해돼요? 근데 전입신고만 있고 확정일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배당은 안 되는 거지. 대학력은 있으니까 이 돈은 계좌이체 받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500원에 낙찰되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500원에 낙찰돼요. 전세가 2억이야. 그럼 2억 500원짜리 집이에요. 계좌이체 해줘야 돼. 그럼 생각해봐요. 이 계좌이체를 증명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실무에서 이런 걸 잘 보더라고. 자, 대학에 있는 집을 내가 낙찰 받았어요. 배당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이 돈을 법원에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법원에는 500원만 내면 돼요. 근데 보증금을 이미 냈어. 환급 받을 것 같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2억은 어디에 입금해요? 그 사람한테 입금해.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가지고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냐고. 자기 자동이체 확인서가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거. 이체 확인증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체 확인증 있다 칩시다. 서류 나왔어. 어디다 낼 거예요? 어디에 내? 등기소에 내? 나한테. 나한테? 아니. 이체 확인증을 출력해서 나한테? 법원에 법원에 안 낸다고 했잖아. 배당이 아니라니까 이거. 동사무소는 되네요? 여기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제가 행정체계를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서류 관련해서 계속 영상을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무서 등기소가 다 나와. 지금 장난 아니야. 저 주민센터 세무서 등기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얘들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 서류를 여기 낸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거지. 자, 주민센터 낸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흐름이 그렇게 간 거예요? 서류를 왜 주민센터에 내요? 전신고를 할 때 이체 확인증을 확인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게 패스 이제. 주민센터는 돈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세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세무서 또 왜? 궁금해 지금 머릿속이. 세무서는 왜? 이거 세금이에요? 전세금 내준 게 세금이에요? 여러분 전세금 내주면 세금 내는 사람 매매사업자 이런 거에서는 서류가 필요해. 모든 사람이 매매사업자인 건 아닐 거예요. 매매하네? 와 흐름을 잘 봐요. 세무사는 세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 집을 등기를 내 걸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체 확인증이 꼭 필요하다면 등기 절차를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아까 등기소라고 얘기한 사람 있더라고. 등기소에 내요? 등기소에 내야 되는 서류는 정해져 있어. 아예 첨부 서류 자체가. 이체 확인증이라는 서류 있지도 않아. 그럼 등기소 제외. 뭐 남았어 이제? 법원 아니야. 배당금을 안 받는 거야. 배당금을. 법무사? 법무사는 또 왜 나와? 법무사가 공공기관이야? 법무사가 공공기관이에요? 여러분 이제 행정체계를 다시 배우셔야 되겠어요 진짜. 돈을 주고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은? 어디다 내요 그거? 구청. 구청. 지자체 구청에 이체 관측이 포함돼야지 취득세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을 계좌이체 해줬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주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줘서 다시 경매에 나와요 6년 만에. 6년 동안 싸운 거야 둘은.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대학력은 뭐예요? 우리는 인수라고 배우니까 다 인수라고만 생각을 해. 돈 주는 게 대학력이 아니에요. 대학력은 돈 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갈 수 있는 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고 막 그래도 안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확인을 어디다 해놨냐면 취득세 접수 주무관이 접수할 때 확인 안내 자료를 하나 나가주는데 경매 물건일 경우에는 배당 관련된 것이 종료됐거나 아니면 이체 확인으로 인해서 대학력 임차인에게 만족을 시켜주거나 충족을 시켜줬다는 증명을 접수해야 함이라고 써있어. 이 안내물 줘요. 이걸 여러분은 법무사가 해결했기 때문에 몰라요.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 받으면 자기가 해요? 법무사가 다 해요. 여러분 돈만 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할 일은요. 선생님 여기 중에 뻥튀기 한 거 있나 봐주세요. 이런 거지.
이해되시죠? 이런 체계를 좀 알면 아 어디다가 설계를 해갖고 막아놓으면 이게 검증이 되겠구나 이런 거. 이걸로 머리를 잘 돌리시면은 누가 어떤 법을 딱 만들어도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를테면 개인들 주택수 딱 막아버리니까 법이 와 학살을 법이 니를 찾지 마 취득세 12%딱 막으니까 매매사업자 이해되시죠? 매매사업자 하지 마 전부 다 투기 과열지고 막 이러니까 또돌이 이거 실거지 밑에 강남 아야 그 강남 집중 너무 심한데 다 해제해줄게 다시 매매사업자 피해갈 수 있는 게 계속 머리가 계속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우리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연속해서 달려주세요. 네. 공무원 때 전체를 근거와 확실하게 서류도 있고 인쇄한 기록도 있으면 그래도 인정 안 해준다고요. 형제는 형제끼리 전체가 부모한테 그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소송이 올라간 게 3심에 대법원에 있더라고요. 근데 최종 판결은 인정 안 한다. 찾아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깰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 기대돼. 오 좋아. 신축이잖아. 신축은 좋은 거라. 평수가 세대수가 몇 개 없는 거. 그러면 세대수 많은 거 한거 작은 숫자리 하나 숫자 평당 가격이 나오는 요번에 바꾸는 거예요? 네? 요번에 바꾸는 거. 아. 꽤 있어야 되는데 8,500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그때 생애 최초 대출이 집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를 보러 왜 금방 이거 재개발 딱 됐을 때보다 많이 올랐네 진짜. 근데도 5년 됐죠. 그럼 더 비싸게 빌릴 수 있어. 저는 부동산 지역을 너무 좋아해요. 부동산 지역에 3개나 갖고 있다가 2개 이거 언덕 아닌데 찾기가 어려워. 이게 언덕 아닌데 단대역으로 좀 빼고 언덕 아닌데 여기가 단대로 보면 쪽에다가 올라가는데 여기가 언덕은 상대원 3구역 가면 어디 갔어요? 상대원. 거기 스키장. 어쨌든 언덕이야. 그리고 가서 보고 네네. 하시고 집들이 초대. 저 광어입니다. 광어. 돈이 대출 나올지 몰랐어. 지금 미용님도 지금 10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만 연체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찰은 반드시 될 거라 이거에 낙찰게요. 이름 하나만 적어주세요. 네, 거기서 막혔어요 지금. 근데 지금 시간이에요. 그래도 이왕이면 제 애들 이름 땄거든요. 이름이 할머니 캐린이니까 율린 이렇게 딴 거거든요. 네.
이게 인슈라인스. 단정이로 따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나 뭐 이런 이름 따지면 근데 기존에 사업자가 가세 사업자가 있어도 상관없이 그건 상관없어요. 저도 그래. 저도 과세 사업자 하나 있고 매매 사업자 비과세 하나 있고 상관없어요. 여기 대학생이에요? 근데 매매사 신청했는데 자꾸만 인가 뭐 서류를 내라고 떠서 제가 뭘 인가 소리. 얘가 일단 한 대학생이야? 번만 봐주실래요? 제가 너 어떻게 해요? 네가 네, 네. 이제 좀 이따가 그 혹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거는 지금 컴퓨터에다가 해놔서 여기서 그거는 제가 해놨거든요. 양식이랑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 예. 집에 놔주셨어요? 네, 집 주소로 해도 된다고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집 주소로 해도. 그래서 집 주소 집은 제 명이고 남편이 이런 걸 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께서 남편분에게 무상임대 하는 걸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또 아까 그 우리 공고 마냥 그렇게 무상임대차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업자가 남편분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절대적인 양을 기록하니까 양을 써봐요. 몇 개만 하라고 봐야 돼.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부동산 가서 그 사람 마음에 들지 물어보고 아니면 그냥 임대로 다 나간 것 같아. 이런 건 괜찮지. 이 근처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인슈라인스. 딱 지정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다 믿지 말고. 다니지 말고. 본인 눈이 더 정확해요. 더 좋은 아파트가 그 사람이 이게 더 좋다 그래. 근데 아닐 거예요.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내가. 조원님 오늘은 뭘 준비해 오셨나요?